조용한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은 것은 2009년 7월 6일 월요일 오전 9시.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 모인 4명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고 결국 2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생존자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최 씨가 막걸리를 가져와서 함께 마시려고 앉았는데 보통 막걸리 색과 다르게 시커먼 색이기에 색이 좋다, 고급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벌컥 막걸리를 들이키자 눈이 뒤집어지며 말도 못하고 푸푸거리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현장에서 발견된 것은 먹다 남은 막걸리.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서 무려 11.85g의 시아나칼륨이 검출됩니다. 시아나칼륨, 바로 청산가리였죠. 누군가가 실수로 조금 잘못 넣었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양을 보면 의도적으로 많은 양을 집어넣은, 바로 독살하기 위해 넣었다 라는 모습이었죠. 평온하기만 했던 순천시 황전면의 마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계획적 살해를 저지른 정황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막걸리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4명의 피해자 중 사망자 최 씨 할머니로 분명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온 막걸리에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한 최 씨 할머니. 이 사건은 그 이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그 막걸리의 출처로부터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충격적인 기사가 알려지죠. 범인으로 지목된 사람은 마을에 사는 당시 나이 60대 남성과 20대 여성, 바로 최 씨 할머니의 남편과 막내딸이었습니다. 1심 무죄, 항소심 유죄. 남편 백 씨에게는 무기징역, 딸 백 씨에게는 징역 20년. 그렇게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복역 중인 두 사람. 그런데 말이죠. 저희는 과거 이 방송을 다루며 많은 의문점들을 남겼고 그 의혹은 최근 한 방송사에서도 똑같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재심받아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 전 재심 청구서라는 내용이 함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범인은 이들이 아닌 걸까? 그럼 무고한 사람을 가둬둔 걸까? 그것도 무려 2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말이죠. 그럼 의문이 남습니다. 정말 범인은 누구인 걸까요? 김원 사건 파일,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공모자 편입니다. 무고한 4명의 피해자를 만든 끔찍한 테러 행위 같은 사건. 이 사건의 죄명은 아내를 살해한 혐의의 존속살인, 무고한 사람을 죽인 살인,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피해자까지 만든 살인 미수 혐의였습니다. 당시 광주지방검찰청에서는 이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7월 6일 순천시 황정면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의 피고인 백모 씨와 피고인 백모양 부녀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라는 발표였죠.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막내딸인 백 씨가 살인을 저지른 게 맞다라고 자백을 했고 얼마 뒤 함께 공모한 사람이 아빠, 즉 최 씨의 남편이다 라는 말. 그렇게 남편까지 이를 시인하며 이들이 범인이었다라는 내용이 발표된 겁니다. 그리고 검찰이 밝힌 내용 중 그 범행 동기는 더욱더 충격적이었는데요. 친부녀지간으로서 약 15년 전부터 부적절한 성관계를 유지해오며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최 씨 사이에 문제가 생기다가 결국 살인을 결심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검찰 측의 주장을 살펴보기 전 한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검사의 의무. 검사는 경찰에서 송치된 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검토 작업을 합니다. 만약 재판대에 세우기에 뭔가 부적합하거나 아니면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검찰에서도 놔줄 수 있죠. 그만큼 검사는 재판으로 가기 전 중간다리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많은 내용을 확인한 뒤 기소를 해 재판을 열게 될 당시에는 상대방이 범죄 사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증명해내며 재판을 이끌어가야 되는 임무까지 있습니다.
그런 검사에겐 또 다른 의무가 있지요. 바로 이 검사의 의무입니다. 검사는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기소한 피고인, 즉 범죄자로 보이는 사람, 그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2002년 2월 22일 선고됐던 한 판결에 대한 인용문입니다. 이걸 풀어 설명하자면 검사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범인이어서 기소를 했던 이 사람, 재판장에게 이 사람이 범인이 맞으니 형량을 내려주세요라는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만약 자신들이 수사했던 과정 중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걸 감추지 말고 그걸 전부 공개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검사가 의도적으로 재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어서 피고인이 뭔가 저지르지 않은 죄명에 대해서도 처벌받지 않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한 행동이지요. 즉,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검사가 당연히 해야 할 임무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연 이 사건을 맡았던 당시 검사는 이 검사의 의무를 지킨 게 맞는 걸까요?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를 속이면서 기망하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고 재판한 게 맞는 걸까라는 의문입니다. 우선 저희는 그날의 진술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당시 남편 백씨의 친필 진술서입니다. 남편은 딸과 짜고 철을 죽이기로 하고 2009년 7월 2일 8시 30분경 순천에 있는 모 시장 식당에서 처와 함께 국밥을 먹고 막걸리 3병을 사와 집에서 1병을 나누어 마신 뒤 나머지 2병을 거실 냉장고에 넣어 7월 3일 창고 바닥에 오래전에 한 사람에게서 얻어놓은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놓아두고 딸이 청산가리를 막걸리에 타서 마당 화단가에 놓아두었고 내가 이것을 뜰방에 갖다 놓은 걸 처가 7월 6일 공공근로 일을 나가면서 가지고 나가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때 당시 남편 백씨가 쓴 자필 진술서입니다. 검찰도 이를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막걸리에 적혀있는 제조일자는 7월 2일, 검찰 수사에 따르면 범행 4일 전이었던 7월 2일 최 씨의 남편 백 씨는 함께 시내 장터에서 국밥을 먹고 막걸리를 사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술서에 적힌 대로 이걸 오후 2시경 창고에 옮겨놓고 7월 3일 오후 6시경 창고에서 청산가리를 꺼내놓고 이걸 막내딸 백 씨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딸 백 씨는 7월 4일 저녁 8시 어두운 저녁에 옥상으로 올라가 청산가리와 막걸리를 섞게 되지요. 2숟가락 정도를 넣고 부엌 냉장고 야채 보관함에 넣어 그 이후 아버지에게 딸이 알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딸은 그날 토요일 범행 준비를 마치고 바로 집을 나가 부산에서 한 남성을 만났고 그 다음날 일요일 저녁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일요일 저녁 이들은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6일 새벽 3시경 그 막걸리를 화단 옆 담장 아래에 놓아두게 됐고요. 3시간 뒤였던 오전 5시에서 5시 30분경 남편 백씨가 이걸 보고 아내에게 말을 걸며 막걸리가 있네 라고 얘기해 마루 앞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검찰에겐 많은 의문점이 남게 됩니다. 그럼 이 청산가리를 썼던 스푼, 그리고 청산가리를 다 넣은 게 아니니까 남은 청산가리는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에 대해선 그걸 앞에 있는 도랑에 버렸다, 스푼은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산가리의 구입 경로까지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검찰의 발표였죠. 그렇게 9월 2일 현장 검증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장 검증에서도요, 아무렇지 않게 당시의 상황을 태연하게 재현하고 있었죠. 왜 죽였는가 라고 딸에게 물어봤더니 아빠가 먼저 말했는데 엄마한테 야단 맞은 것도 있고 혼이 나서 앙심을 품었다라는 답변까지 하게 됩니다. 현장 검증에서도 모든 것들을 시인하는 이 두 사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내용만으로 본다면 이들이 범인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재판부도 검사 측의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선고를 하게 되지요. 구입 경로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직접 자백했다. 그런데요. 2010년 2월 18일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존속 살해 등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검찰에서 한 각각 자백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 합리성의 정도, 자백 진술이 수사 진행에 따라 변경되는 모습과 정도, 자백 진술과 객관적인 정황 증거 사이의 불일치와 모순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합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존속살인에 대한 혐의에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굉장히 합리적이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은 정황 증거고 진술 자체도 모순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맞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현명한 판단이었죠. 그런데 항소심 재판 때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하며 결국 재판부를 설득하죠. 이들이 무조건 범인이다. 남편과 딸이 공모해 아내를 살해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합니다. 딸 백씨에겐 징역 20년, 그리고 아버지에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요. 결국 법률심으로 판단하는 대법원도 서류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 그렇게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2023년 3월 재심 전문 변호사이신 박준영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에 많은 의문을 갖고 있는 걸까요? 사실 그 이유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그 발단은 사실 막걸리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남편 백씨의 진술인데요. 남편 백씨는 막걸리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가 그날 아침 그냥 출근을 하기 위해 나가려고 했는데 마당에 막걸리 2병이 놓여있어서 그걸 안 사람에게 왜 막걸리가 있네 라고 하고 안뜰에 놓아두고 갔다라고만 진술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진실이다라고 남편 백씨도 주장하고 있죠. 그럼 그 막걸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다라고 검사는 판단했던 걸까요? 검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20km 떨어진 한 시장에서 이걸 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한 방송국 취재 결과에 따르면 샀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상점, 그 국밥집에서는 자신들은 750ml 작은 걸 팔지 않는다. 현장에서 발견됐던 작은 병수 자체가 원래 납품하지 않는 물건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900ml만 판매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맞습니다. 1심 때도 이런 문제 때문에 무죄 선고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2심 판결문에서 좀가 새로운 내용이 하나 들어갑니다. 수사관들이 750ml짜리를 그곳에서 보았다라는 이상한 기록이었죠. 바로 900ml가 아니라 750ml 행사용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걸 판매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증인신문한 겁니다. 위협하듯이 혹시 정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확률이냐? 라는 질문에 당연히 당시 판매했던 주인 입장에선 혹시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말이 입증돼 버린 겁니다. 750ml를 판 적이 없다. 900ml만 판다. 그런데 항소심에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제시하는 대로 기억의 오류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걸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그 증명은 CCTV에서 분명 포착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순천에서 이 황천까지 가는 이 길, 이 안에 있는 모든 CCTV, 그리고 그 시장까지 있는 모든 CCTV까지도 전부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정말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아내와 함께 남편 백씨가 이곳에 뭔가 시장에 들린 흔적이 있다면 어디에서든지 그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당시 경찰은 막걸리 생산일을 2009년 7월 2일부터 7월 7일까지 모든 CCTV를 확인했습니다. 바로 백씨의 차량이 과연 이동한 사실이 있는가, 순천에서 구리까지 말이죠. 그런데 어디에도 포착되지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통과 사실도 없다라는 내용까지도 회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걸 사왔을까라는 데서도 의혹점이 생기는 문제지요. 그런데요, 저희가 앞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렸습니다. 검사의 의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법원에 무조건 제출을 해야만 한다. 하지만 당시 검사는 이 내용을 숨겼습니다.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집요한 질문에 대해서 검찰은 이런 답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이 운영했던 이 수많은 CCTV들 중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확인이 안 된다. 바로 뇌우를 맞았다라는 내용입니다. 뇌우를 맞아서 CCTV 안에서 포착이 되지 않는다라는 황당무계한 이야기. 그럼 그 내용이라도 제출을 했었어야만 했는데 당시에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당시에 왕복간의 CCTV에 백 씨가 포착된 적은 없습니다. 그럼 막걸리를 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실부터도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두 번째, 청산가리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수사 발표에 따르면 남편 백 씨가 막걸리와 청산가리를 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한 언론사에서 찾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검사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자전거포에서 쓰는 기계가 어떤 거냐? 용접기와 산소 절단기. 그럼 거기에 청산가리를 쓸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에 남편 백 씨가 한 자전거포에서 이걸 구했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송사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청산가리를 쓴 게 아니라 붕산을 쓴다라며 전혀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또 청산가리의 모양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암암리에 썼던 청산가리는 나프탈렌처럼 굉장히 둥근 형태의 큰 걸 부셔서 썼는데 당시 백씨 부녀가 말한 진술에 따르면 흰색 쌀만한 크기의 동그란 작은 모습이다라는 것, 바로 실험체로 썼던 실험용 시약 청산가리를 이야기합니다. 외부에 그냥 유출될 수가 없는 것들이었죠. 무언가 맞지 않는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경찰은 남편 백 씨가 오이 농사라며 해충을 없애기 위해 청산가리를 미리 구해놓고 그걸 가지고 독살한 것이다라는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관련 사실일까요? 맞습니다. 검사는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백 씨가 했던 오이 농사에 청산가리를 썬다라는 그 진술이 오이 재배를 했고 청산가리를 사용했다라는 진술에 대해 정황 증거로서 검찰이 제시했습니다. 당연히 재판부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채소 농사를 짓는 사람들 사이에서 해충 박멸 위의 수단으로 청산염을 암암리에 썼다라고 보인다. 따라서 백 씨도 이것을 썼을 가능성이 높다. 보관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런데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오이 농사에서 청산가리를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농부들이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분명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재판부에 제출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걸 왜 제출하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의혹이 가는 대목인 겁니다. 분명 검사의 의무로서는 제출하는 게 맞지만 제출하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죠. 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 오이 농사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청산가리를 쓴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진술이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처음에 이 진술할 때 청산가리로 쓴다라고 얘기한 게 헷갈려서라고 그 뒤에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그거 청산가리가 아니라 유황가루예요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황가루라고 오인했다라는 진술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고 최초에 생각을 잘못했던 청산가리를 쓴다라는 말만 제출한 겁니다. 그럼 분명 그 뒤에 나왔던 진술, 유황가루를 청산가리로 오해했다라는 내용이 맞는 거라면 분명 남편 백 씨가 오이 재배를 위해 청산가리를 가져서 보관했다라는 말 자체에 모순점이 생깁니다. 잘못된 수사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의문스럽습니다.
검사는 왜 당시에 이 내용을 재판부에 보여주지 않은 걸까요? 왜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내용들만 보내줬고 피고인에게 유리했던 증거들은 의도적으로 보여주지 않은 걸까요? 누가 보더라도 재판을 본인들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어간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당시 스푼을 버렸다라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스푼을 압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검사가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집 창고에서 플라스틱 스푼 2개가 압수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청산염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국가수가 2009년 9월 10일 회신을 했죠. 하지만 이걸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고 뻔뻔하게 외부에 나가 현장 검증을 하며 스푼 어떻게 했어? 버렸어? 라는 질문합니다. 이내 딸은 네,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버렸어요. 그때 검사는 그럼 찾을 수도 없겠네? 라는 답을 합니다. 세 번째, 범죄 동기가 성관계 때문이다 라는 내용. 그런데요, 저희는 여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도 하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들 사이의 성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부분들도 그 시작부터 무언가 좀 이상했는데요. 검사는 두 가지의 충격적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앞서 말씀드릴 때 남편 백씨 검거될 당시의 나이가 60대, 막내딸의 나이는 20대라고 했죠. 나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어쩌면 거의 늦둥이 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당시 이런 충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이들의 부적적인 관계가 있었던 이유, 백씨가 입양시킨 아들, 그 사람의 친부가 따로 있다, 즉 자신의 딸이 아니다라는 식의 이상한 주장입니다. 배경이 아버지 백씨가 낳은 아들의 친부가 자신인 것 같다라는 다른 식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남편 백씨가 아니다라는 주장이었죠. 그런데요, 이거와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검사는 그냥 이 내용이 맞다라고 하고 그냥 공소장에 들이민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각본이죠. 그리고 또 하나, 검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덧붙입니다. 남편 백씨에게는 또 다른 여러 딸들이 있었는데 딸들을 성추행했다라는 내용으로 검사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자,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건 재판부 입장에선 증거가 있다라는 의견서로밖에 볼 수 없죠. 그런데 그 기록과 관련된 내용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영상 녹화도 실제로 없는 검찰의 허위 주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주장이 맞다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한 이상한 주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도 의심이 가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강 검사는 한 경찰에게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기록상 증거도 없는데 이걸 꾸며내서 마치 제보를 받은 척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검사의 의무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들은 전부 감췄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냈고, 또 하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만들어서 냈다라는 이야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 검사는 1심 재판 도중에 갑작스럽게 피고인들의 집에서 이불과 속옷을 압수하고 강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위에 대해서도 1심 재판 도중에 경위를 물어봤는데 당시 딸 백씨가 이웃집 남자였던 배모씨에 대해서 고소를 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한 내용이었죠. 물론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걸 추하했던 상황이었는데요. 검찰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배모씨로부터 남편 백씨와 딸 백씨의 성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배씨의 진술조서 어디에서도 백양이 아버지 백씨와 성관계한 사실을 가지고 자신과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허위 묘사를 해서 자신에게 무고죄를 뒤집어 씌웠다, 무고하다라는 주장이 없습니다. 이 뜻은 뭐가 되냐면 배씨는 고소를 당했던 사람 백양에게 어떤 것도 따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검찰 또한, 검찰 스스로가 이들의 성관계에 대한 걸 입증하기 위해 백씨의 진술을 묘하게 바꿔서 이상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실 외부에서 알려졌던
속옷에서 DNA가 나왔다 안 나왔다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진술 자체가 모순이었다라는 뜻이 되죠. 즉 성관계, 오랜 시간 동안 좀 불손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말 자체도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그냥 검사의 망상일 뿐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청산가리를 넣었다라는 시점에 대한 오류입니다. 당시 밤 저녁 8시쯤에 딸이 옥상에 올라가서 넣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에 딸의 행적이 매우 이상했습니다. 그때 당시 7시 55분부터 8시 48분 사이 계속적으로 폰뱅킹에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이 됐기 때문이었죠. 바로 그 이후에 부산으로 만나러 갔던 남성이 보낸 2만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 검사는 갑자기 시간을 7시 반에서 7시 50분으로 앞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집니다. 당시 순천 버스 터미널에 딸 백씨가 포착된 사실이었죠. CCTV에 포착이 되었습니다. 약 8시 반경이었죠. 집에서부터 이곳까지 약 1시간 거리, 그러면 7시 반쯤엔 이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상황, 폰뱅킹을 할 때도 이미 버스 내부에서 하고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이미 검찰이 여러 차례 바꿨던 게 8시다, 7시 반이다, 이 모든 내용들의 모순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정말 청산가리를 넣은 게 딸 백씨가 맞는가에 대한 의혹점도 생기게 되죠. 물론 이건 한두 번 바뀐 진술이 아닙니다. 처음에 검찰에서는 딸 백씨가 인터넷에서 주문을 택배로 받았다라고 얘기했지만 집에는 컴퓨터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운송 기록까지도 어디서도 확인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이 바뀌다 결국 아버지가 청산가리를 구했다라는 말로 진술이 번복된 것이었죠. 다섯 번째, 정신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전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방송사에서 밝혔던 딸 백씨에 대한 이야기는 간략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친구 하나 사귀지 못할 정도로 뭔가 일상생활 자체는 문제 없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하는 상태에 IQ가 74로 확인됐다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 저희도 수사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경찰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딸 백씨는 17살 한 청소년 최모 씨에게 먹다 남은 아이스크림을 던졌다가 결국 상대방이 병원비를 무리하게 요구를 했는데 이거에 대해 25만 원을 줄 정도로 판단 능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실을 인정을 안 했죠. 이는 남편 백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자세히 봐주십시오. 남편 백씨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글을 썼습니다. 체포 당일이었던 2009년 8월 25일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당시 조서에서는 애초 조서에서는 범행을 부인했는데요. 이 글에서는 인정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딸이 말하는 걸 인정합니다. 딸이 저와 함께 엄마를 죽였다고 인정했던 걸 저도 인정합니다. 느낌상 누군가가 불러주었거나 누군가가 쓴 글을 그대로 따라 쓴 느낌, 특히 밑에 있는 시간도 이상합니다. 2009년 8월 25일 그리고 오전 8시 48분 이런 식으로 적혀있죠. 한글로 말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였던 자필 진술서도 이상합니다. 한글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오타도 거의 없는 상태로 매우 긴 문장을 논리적인 순서로 썼습니다. 과연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맞을까요? 그럼 누군가가 불러주는 것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놀란 대목이었습니다. 이상하게 강 검사가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할 때마다 어마어마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미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누군가의 익명의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법원에 그대로 접수를 시키게 되죠. 바로 이런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막걸리 사건으로 인해 제가 아는 부분을 전할까 합니다. 저 또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다행히 검찰에서 범인을 잡아 기소하여 공판 중이라기에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를 보고 또는 동네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서 적는 것일 뿐 직접적인 증거도 명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참 공판 중인데 이런 글을 한다는 게 도움이 된다면 더욱 좋겠지만 공정해야 할 일에 제 사설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도 고심됩니다. 해서 그동안 제가 들었거나 느낀 것에 대한 최대한 객관한 입장에서 적기로 했으니 참조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로 어제인 13일 공판 인터넷 기사를 보고 용의자인 백씨가 처음 청산가리를 17년 전 지인으로부터 최초 구입했다는 것에서 용의자인 백씨는 몇 년 전, 제가 알기로는 2년 전까지 오이하우스를 했습니다. 오이하우스라는 사람 열이면 열다 경작지 해충을 없애기 위해 청산가리를 물에 타서 뿌린다고 합니다. 오이하우스는 그 자리에서 몇 년을 계속 짓기 때문에 토양 해충 방제에 청산가리가 아주 탁월해서 특히 4, 5년 전에는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어 많이들 사용했고 최근에도 모르게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용의자인 백씨 본인 스스로 진술한 4, 5년 전에 논에 뿌렸다 하고 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이 이 오이하우스라면서 직접 사용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에 굳이 17년 전 청산가리의 맹독성을 따지는 것은 의미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막걸리 부분인데 저 자신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용의자인 백모씨가 막걸리를 구입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망인인 배우자였던 최씨 아주머니와 같이 밥을 먹고 나서 샀다면 여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아는 그 아주머니가 술도 좋아하셨지만 용의자인 백씨보다는 주변 사람에게 부침성이 좋고 막걸리를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막걸리 구입처와 주변 조사함에 있어 백씨가 샀을 거라고 백씨가 구입했는가만 물어보지 않았는지요. 정작 망인이 샀을 수도 있어서 샀다면 그 가게는 아니면 주변에 들러서 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글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 강 검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익명의 제보자의 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과는 전부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검사에게 굉장히 유리한 글이죠. 오이 농사에서 이걸 쓴다더라. 아니요,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판부에 제출해서 증거자료로 입증하려 했습니다. 또 막걸리의 경우에서도 남편 백씨에 대한 여러가지 의문점이 생기다 보니 망인이었던 최씨가 샀을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술을 좋아한다고 한다더라 라는 이상한 글들이 써 있습니다. 제보를 한다며 보내는 글, 그런데 무언가 참 이상한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이것이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입증된 증거자료다라고 하며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었죠. 판사는 이런 모든 내용들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검사가 직접 정확하게 수사를 해서 올리는 것들로 판단을 하고 검증된 공인된 자료들로만 판단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검사가 직접 조작을 했다면 당연히 재판부는 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1심 때는 무죄였지만 항소심 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진 증거자료들. 근데 이 증거자료들이 앞서 보신 내용대로라면 어떤가요? 막걸리의 출처도, 청산가리의 출처도, 그날의 행적과 그날의 시간과 움직임, 동선 모두까지 어떤 것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은 다시 재심을 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죠. 어쩌면 매우 늦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 말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린 그동안 강압수사를 했던 경우, 그리고 무언가 억지로 고문을 했던 경우들, 이런 경우들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강압수사임에서 또 하나 증거자료까지 억지로 강제로 조작시킨 경우, 그 누구도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 누구든 어떤 사건의 범인이 되는 건 식은 죽 먹기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의 재심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이들이 범인이 맞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 사건에서 이 부녀가 만약 무죄를 받게 된다면 진정한 범인이 감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도와줬던 사람은 바로 그 강검사가 됩니다. 범인의 공모자, 아니면 진정한 검사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이야기에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이 사건과 관련이 완전히 있는 건 아니고요. 뒤로 뺐습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 이 부녀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이라는 내용인데요. 이 사건의 직접적인 증거들이 너무 없잖아요. 초동 수사가 실패한 걸 수도 있고, 분명한 건 그날 아침 남편 백 씨의 진술에 따르면 마당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군가가, 왜냐면 그 전날 밤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게 갑자기 새벽에 그 집 안에 놓여진 거니까, 그럼 누군가가 그것을 갖다 놨고 그걸 남편 백 씨가 옮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고 아내는 그걸 가지고 갔고, 그 진술에 대해서는 이게 사실인 거잖아요. 그럼 그걸 누군가가 거기에 왜 갖다 놨는가에 대한 문제가 돼요. 누군가가 이 가족에 대해서 노렸을 수도 있고, 누군가가 뭔가 이제 무작위, 뭐 이런 사건들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하나 알 수 있어요. 이 막걸리에 대해서 가지고 나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거나 이 막걸리를 마실 거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면 굉장히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초동수사는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의 뒷이야기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럼 정말 누가 범인인 걸까라는 생각을 사실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뒷부분에다 저희가 붙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